1776년 7월 필라델피아의 한 방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 앉았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이들의 임무는 뭐였냐면 새로 태어나는 나라, 미합중국의 얼굴, 그러니까 국장을 만드는 거였죠. 오늘 저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보내주신 35 대각성 운동과 미국의 새로운 질서라는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할 아이디어들이 나왔더라고요. 프랭클린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제안하고 또 제퍼슨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제안했다고요. 네, 그렇죠. 결국 채택되진 않았지만 아니 혁명을 막 끝낸 사람들이 왜 하필 성경에서 국가의 상징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그 이상을 꿈꿨거든요. 라틴어로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름, 그러니까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 새로운 질서?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대한 영적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부흥이 아니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DNA,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해버린, 뭐랄까, 거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이 대각성 운동이라는 태풍이 어떻게 수백 년 된 미국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종교 분리의 원칙, 현대 미국 사회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이 새로운 질서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그들이 무너뜨린 옛 질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기독교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독교권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 당시 유럽인들한테는 그냥 공기 같은 거였어요. 공기요? 네. 기본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한 팀이 돼서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국가는 기독교 이념에 따라 법을 만들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아, 역할 분담이 확실했군요. 그렇죠.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마치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구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터지면서 이 단일팀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유럽은 아주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특정 교파, 예를 들어 루터교나 성공회를 국교로 딱 지정하고 나머지는 억압하는 방식을 썼어요. 아니면 최소한의 형식만 지키면 다양한 신조를 용납해주는 이른바 포괄 정책을 쓰기도 했고요.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주체였다는 점이죠.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군요. 자료에 보니까 허드슨강 연안에서만 18개 언어가 쓰일 정도였다니 이런 곳에서 유럽처럼 단 하나의 국교를 정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스코틀랜드 장로교, 퀘커교도, 침례교도 정말 각양각색의 종교 집단들이 막 몰려들었죠. 네. 이들은 모두 자기 신앙을 마음껏 펼칠 자유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의 자유도 인정을 해줘야만 했고요. 그렇죠. 내 자유가 중요하면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니까요. 네.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만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시대. 이걸 자원주의라고 부르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원주의. 교회가 정부 보조금 없이 자생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세력이 있었다면 저항이 꽤 거셌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청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던 뉴잉글랜드 지역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청교도들이요? 네. 그들은 이 자원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옛 질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바로 이 아메리카에 건설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신의 뜻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거룩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자료에 나오는 보이는 성도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회심을 체험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시험을 통과한 이 보이는 성도들에게만 교회의 정식 회원 자격을 줬어요. 1648년 케임브리지 강령에서 이걸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렇게 소수의 엘리트 신자들만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청교도들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순수한 교회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 모순이군요. 네. 그래서 교회 정회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교회가 사회를 지배했어요. 일종의 법제화된 도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으로 교회를 꾸리겠다는 그 이상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통제하려는 현실, 그 사이의 모순이 결국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던 셈이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뜨거운 신앙은 식어갈 테고 까다로운 간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다급해진 청교도들이 1662년에 절반 언약, 일종의 타협책을 내놓게 됩니다. 아, 절반 언약? 개인적인 회심 체험이 없더라도 부모가 교인이면 그 자녀에게 세례를 주고 일부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부분적인 회원 자격을 인정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그들의 이상이 현실 앞에서 무너진 순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식어버린 신앙, 바로 이런 영적 침체기에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군요.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었다고요. 네, 처음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적인 부흥이었어요. 뉴저지에서는 네덜란드 개혁파 목사인 프렐링 후이젠이, 또 펜실베니아에서는 윌리엄 테넨트의 통나무 대학 출신 목회자들이 아주 뜨거운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통나무 대학이요? 이름이 재미있네요. 네, 말 그대로 통나무집에서 가르쳤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부흥을 지지하는 신파와 반대하는 구파로 장로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그리고 뉴잉글랜드에서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등장하죠. 1734년에 그의 설교를 듣고 영혼들이 때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향했다. 이런 기록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에드워즈 하면 성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 이런 설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불이 위에 올려놓고 계신 모습은 마치 우리가 거미를 실에 매달아 불 위에서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설교가 아니라 거의 심리적 충격 요법 수준이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중들이 너무 울부짖어서 에드워즈가 설교를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건 설교가 아니라 거의 공포영화 수준인데요. 이런 국지적인 불씨들을 거대한 들불로, 그러니까 식민지 전체를 휩쓰는 태풍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조지 휘트필드였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벤자민 프랭클린조차 그의 설교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기록이 정말 재미있어요. 군중에게 당신들은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요. 이렇게 소리치는데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경하더라는 거죠. 휘트필드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는 식민지 전역을 말을 타고 순회하면서 각지의 부흥운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했어요. 아, 연결고리 역할을 했군요. 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새로운 빛, 즉 개인적인 회심 체험이 진짜라는 거였죠. 목사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니까 이건 기존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겠는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보다 내 마음속의 체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 기존 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샛빛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이작 바쿠스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이작 바쿠스. 네. 그 역시 대각성 운동 중에 회심을 체험하고 순회 설교자가 된 인물인데 나중에 침례교인이 되면서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에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그의 주장이 아주 명쾌하고 강력하더라고요.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국가와 조직된 교회 사이의 모든 직접적인 연결은 끊어져야 한다. 아주 단호한 선언이에요. 바쿠스는 정부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는 세속정부, 그리고 영원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 그는 유권자들이 세속정부 대표에게 종교 문제를 다룰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다. 그렇죠. 그의 말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종교는 폭력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다. 국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시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신의 법을 따를 때 진정한 신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게 바로 대각성 운동의 꿈꾼 새로운 아메리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야기가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요. 종교의 자유를 외친 게 이 뜨거운 부흥주의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토머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역사상 가장 뜻밖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와 내적 확신을 부르짖는 부흥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외쳤죠. 반대편에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계몽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네. 이 사람들은 국가가 개인의 신령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절반의 바보와 절반의 위선자로 가득 찰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이성의 관점에서 정교 분리를 주장한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한쪽은 뜨거운 가슴으로 다른 한쪽은 차가운 머리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지옥불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과 사실상 이신론자였던 제퍼슨이 국가는 개인의 신앙에 간섭 마라 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손을 잡다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인데요. 하지만 바로 이 어색하고 또 일시적인 연합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예요. 아, 그 유명한 조항이요? 네. 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혹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대각성 운동이라는 종교적 열정이 계몽주의라는 이성적 사상과 만나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미국식 정교 분리의 초석을 놓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이 자원주의라는 새로운 판을 깔았고 청교도들이 세운 거룩한 국가라는 이상과 현실의 균열을 파고들면서 결국 미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을 낳았거든요. 맞아요. 한때 국가의 온실 속에서 보호받던 교회가 갑자기 야생에 던져진 셈이죠. 살아남기 위해선 신자 개개인의 마음을 직접 사로잡아야만 했고 바로 그 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가 미국 사회 전체를 바꿔버린 동력이 된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영적인 기관이며 어떠한 강제도 이 기관과는 공존할 수 없다. 19세기 말에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영국 학자가 미국을 관찰하고 쓴 말인데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이 생각이 사실은 이렇게 치열했던 대각성 운동의 결과물이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신념을 가졌던 부흥주의자들과 계몽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아주 성공적인 하지만 일시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 이 어색한 동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때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었던 그 연대가 사라진 자리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